채권들, 우리가 민간 분야에서 민간인들끼리의 채권 문제도 있고 금융기관들의 채권 관리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우리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네. 송달 간주 제도도 많고,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은 송달됐는지도 모르는데 판결 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지도 깎아주고 있다고 그러죠. 소송 인지. 인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도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제도까지 바꿔가면서 할까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법무부랑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IMF 때 그 당시에 이제 부실 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게 그게 워낙 급선무여가지고 그 당시에 정책 목적에서 이쪽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페이버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돈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실 채무자들, 그거에 대해서 송달 특례, 인지 특례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소위 기판력을 이용해가지고 채권 소멸시효 기간만 연장한 거 아닙니까? 보통 상사채권은 3년, 길어야 5년인데 10년짜리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갱신하고, 근데 인지도 깎아주니까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도 쉽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매우 부당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게 너무 쉬워서 그게 너무 유리하게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 법무부랑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지던데,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금융기관이 뭐 돈이 없어 인지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깎아줘요? 그 이해가 안 되던데.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들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생산적 금융으로 또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말만이 아니고 진짜 실행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기관들의 그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률하고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영업에 비교하면 아마 미국 거는 ROE 같은 게 우리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럽 거는 우리보다 좀 낮게 나오고, 뭐 중간쯤 됩니까? 네. 미국은 약탈적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유럽은 그 반대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성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생산적 금융 이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영업 행태,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주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 그러니까 담보,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축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한 70%가 주담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고, 네. 왜냐하면 떼일 염려가 적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니까 그게 이제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는 예를 들면 기업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그야말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소비 영역에,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물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은행들의 유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위험 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여버리고, 네. 주식이나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가는 가중치는 낮춰서. 근데 국제 기준에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제 기준에 부합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개혁들을
그러니까 이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을요, 가급적이면 법률 형태로 좀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법률 형태로 좀 고정을 시키면 좋겠어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막 겨우 힘들게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에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고. 이 돈이 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화하면 좋겠다. 일단 일정한 정책 개선을 이뤄내면 그걸 제도로 만들어놔서 그냥 그것도 그냥 지침이니 뭐 관행이니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또 확실하게 일단 좀 개선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포용금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워낙 심각한 주제인데다가 잘 안 고쳐져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서민들은 먹고 살라고 생존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빌려주잖아요. 여기는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무슨 뭐 제2금융 심지어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 가든지 해가지고 이자를 뭐 엄청나게 내야 되는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그 자산 격차가 지금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 격차보다? 그 결국은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글로벌 금융의 저금리가 됐을 때 학자들이 과연 저금리가 되는 게 소득 분배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보통 보면 저금리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 금융 공급이 잘 돼서 격차를 줄일 것 같지만 오히려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더 많이 벌리는. 그러니까 저금리나 금융 상황이 개선이 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가지고 자산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금융의 역할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거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금감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조금 개선되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확 되돌아가잖아요. (3) 내지 6.3%의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뭐고 규모는 얼마 정도예요? 네, 지금 그게 이제 불법 사금융 대출이라고 네. 사실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급하신 분들이 와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고요. 15.9%. 네네, 100만 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15.9%에 빌려주는 금액 최대 대출한다고 1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네. 세상에. 근데 이제 뭐 절대액은 좀 작기 때문에 이자가 이거는 당장 불법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심사 같은 거 안 하고 거의 그냥 바로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5.9라는 그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결국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2.9% 뭐 하고 9.9% 사회적 배려자는 9.9%를 1차적으로 낮춰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1년이나 2년 뒤에 그거를 상환하시면 그때 그동안의 이자를 반을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아, 제대로 다 갚으면 되돌려주고 일부를 되돌려주는 그것도 네네. 괜찮은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네.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갚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디폴트 위험이 없는 거를 증명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주는 거죠. 요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다. 15.9를 일단 받는데 원리금을 딱 또박 다 내면 마지막에 낼 때 3 내지 6.3%로 계산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돌려줄 게 아니라 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2번은 면제 준다든지. 뭐 방법론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환했다는 기록이 생기면 이제 신용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그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으로 빌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가 4.5%짜리 그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네.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더 잘 되시면 은행권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뭔가 신용이 쌓이고 점점 사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정책금융과 은행권이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최소 경력을 한 2, 3년은 쌓아야 되네요. 여기서 이제 그 정도 네네. 없는 것보다 낫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이 손해 안 보는 방식까지 손해 안 보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자율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신용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 일정 비율에 못 갚는 사람을 다 계산해 넣은 거잖아요, 비용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자에는 그러니까 빌려갈 사람들 중에서 못 갚는 사람들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그 비용으로 다 하고 대손 충당금이라 그럽니까? 그거 다 쌓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못 갚는 사람,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은 이 비용으로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들한테 다 전가를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 이제 손해가 발생한다, 즉 연체를 한다. 그럼 그건 연체 당해서 아예 못 받아도 손해가 아닌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산 방식이 부도율이 있고 곱하기 회수율이 있습니다. 회수율. 그거까지 다 계산한 네, 거예요? 네, 그거까지 다 계산했기 때문에 하여튼 참 기술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그냥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아주 최첨단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금융도 역시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금융권에 요구하는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사회 전체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정부에서는 최소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내가 노동해서 번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영업을 못하게 막아서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업이잖아요. 즉 개별 금융기관 자체 또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네.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는 계속 의문이에요.